이 소녀는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냈다. 그 모든 걸 고작 14살이라는 나이에 말이다. 이 세계에서는 제국에 반항하는 자는 누구든 잔혹하게 사냥당했다. 빌은 대장장이었다. 사촌 누나가 그에게 용사를 소개해 주었을 때 그는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그 남자는 좋은 사람 같았고 그래서 빌은 그에게 자신이 만든 검을 건넸다. 하지만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 빌은 사촌 누나에게 반지를 주려 했다. 그녀는 마왕을 물리치고 나서야 그 반지를 받겠다며 거절했다. 그렇게 용사 일행은 여정을 떠났다. 빌은 여느 때처럼 계속 일했다. 며칠 뒤 병사들이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군중 속에서 빌은 삼촌을 발견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기사 단장은 모두 소탕하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둘씩 잔인하게 꿰뚫려 죽어갔다. 빌은 두 눈으로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그때 삼촌이 나타나 그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기사들은 골목까지 끈질기게 쫓아왔다. 사람들이 한 명씩 쓰러졌다. 하지만 빌은 영리했다. 그는 자신의 대장장이 기술을 활용했다. 구조와 건축을 보는 눈이 뛰어났던 그는 망치로 급소를 내리쳤다. 기사들이 지나갈 때 건물이 그들 위로 무너져 내렸다. 무사히 도망친 후에도 빌은 공포에 떨었다. 어쩌다 모든 게 이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상황이 훨씬 더 끔찍해질 거란 걸 그는 전혀 몰랐다. 관에 담긴 삼촌과 단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된 사촌 누나를 마주하며 대장장이 빌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도망친 직후 그들은 외딴 곳에 살고 있었기에 안전했다. 의문투성이었던 우리의 주인공은 시위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상황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변했는지 따져 물었다. 삼촌 역시 모든 걸 알지는 못했지만 제국의 반응이 비정상적이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국은 평민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 절박해진 빌은 삼촌에게 다시는 시위에 나가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삼촌의 생각은 달랐다. 삼촌은 계속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주인공은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이는 주인공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는 어릴 적 이미 부모님을 잃었고 세피아 누나와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실제로 평민들의 삶은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래서 대장간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악착같이 일했던 것이다. 하지만 삶은 누구에게나 가혹했고 그는 남은 유일한 가족마저 잃고 싶지 않았다. 소년의 삼촌은 걱정시키지 않게 조심하겠다고 약속하며 사과했다. 삼촌은 다른 동료들에게 시위운동에서 빠지겠다고 전했다. 다음 날 아침 시위대 사람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소년도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그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본 건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삼촌이었다. 삼촌이 시위를 포기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삼촌이 시위를 포기했다는 사실에 한결 마음이 편해진 빌은 일상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지만 갑자기 문이 산산조각이 났다. 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안에 있는 모두를 끝장낼 기세였다. 모두가 반역죄로 억울하게 몰리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 위치를 알고 있었다면 한밤중에 기습했을 것이다. 이곳은 완전히 외딴 곳이었다. 결코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 빌의 귓가에 절박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대장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밀고자였지만 그 역시 자신의 스승마저 잡혀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주인공은 이제야 모든 걸 깨달았다. 그들은 배신당한 것이었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빌은 어째서 동료가 그들을 그런 식으로 팔아넘겼는지 물었다. 그 소녀는 병사들이 스승님은 잡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고 털어놓았다. 심지어 대장간은 빚도 못 갚고 늙은 스승은 하루 종일 술만 마시니 완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헐뜯기까지 했다. 그 소녀는 포상금을 노리고 시위대를 고발한 것이었다. 그래야 대장간이 팔려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었으니까. 이제 와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사과하고 있었다. 며칠 뒤 우리의 주인공은 이 땅의 지배자 앞으로 끌려갔다. 용사를 다시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석정은 소년에게 오랜 동료라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올리버는 주인공에게 편하게 있으라고 일렀다. 그는 소년이 도심의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빌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은 용사님의 위협을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답했다. 올리버는 미소를 지었다. 용사는 너무 오래된 칭호였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니까.
그는 한 시민이 소년을 위해 증언해 주었기에 주인공의 말을 믿겠다고 했다. 소년은 배신자가 나서준 것이라 짐작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들이 세금을 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올리버는 사비를 털어 모든 빚을 갚아주었다. 인류를 구하는데 도움을 준 자에게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그의 말에 소년은 쑥스러움을 느꼈다. 귀족들은 섭정 앞에 선이 자가 대체 누구인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 대륙에는 3명의 위대한 장인이 있다. 마성의 외눈박이, 아발린 왕국의 대장장이 불카노스, 그리고 제국의 황금손 미다스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용사의 검을 벼려낸 황금손이며 그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다. 하지만 질문을 던진 귀족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수많은 장인들이 그 칭호를 사칭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주인공은 무척이나 겸손하다. 진짜 그의 정체를 아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제 주인공은 섭정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고 섭정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빌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세피아 누나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다. 올리버는 그녀가 임무를 수행 중이며 곧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그녀가 돌아오면 소년의 대장간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빌은 그 약속에 깊이 감사했다. 주인공에게는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하나 더 있었다. 그는 삼촌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 말에 섭정은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말에 주인공이 겁에 질리자 올리버는 그저 장난이라며 미친 듯이 웃어댔다. 빌은 귀족들의 유머 감각이 정말 기괴하다고 생각했다. 올리버는 전해야 할 나쁜 소식이 있어 농담으로 충격을 덜어주려 했지만 그것은 최악의 실수였다. 소년의 삼촌은 무죄가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 말에 안도한 빌은 용사에게서 눈부신 빛을 보며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소년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대장간에는 약간의 돈과 배신자가 남긴 사과 편지가 놓여 있었다. 빌은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 믿으며 열정적으로 일을 계속했다. 그래서 그는 세피아가 찾아올 때를 대비해 그녀를 위한 장비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누군가 대장간 문을 두드릴 때까지 이미 며칠이나 지나버린 후였다. 그들은 소년을 찾으러 온 제국의 사절단이었다. 빌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안한 마음으로 밖을 나섰다. 그는 삼촌과 소중한 친구와 재회할 이날만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그들 역시 이곳을 몹시 그리워했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밖에서 그가 마주한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세피아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닌 것 같았다. 2다리를 잃은 채 그녀는 관 위에 앉아 있었다. 우리 주인공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은 바로 그날이었다. 큰 충격에 빠진 소녀는 세피아에게 다리가 어떻게 된 건지 물었다. 소녀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빌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저 악몽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그 관 안에는 그의 삼촌이 있었다. 삼촌의 시신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소녀는 더욱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미친 듯이 절규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며 울부짖었다. 지금 그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건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고통은 마치 자신의 생살이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다. 올리버는 분명 세피아가 임무를 떠났다고 했었다. 섭정은 삼촌에 대해서도 그에게 약속을 했었기에 이 사실은 주인공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제 주인공에게는 진심으로 증오할 대상이 생겼다. 그날 그가 섭정을 만났을 때 자신이 귀비님을 증명하는 선물을 받았었다. 그것은 그 영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골드카드였다. 하지만 필요 없다면 팔아도 될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다. 빌은 그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언젠가 그 은혜에 보답하길 바랐었다. 이제 소녀는 그 영지로 돌아가기 위해 그 카드를 사용한다. 그는 섭정의 검을 손보러 왔다고 했지만 소년의 두 손은 다른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그 영웅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다. 그럴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10중 8구 소년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 것이다. 자신이 배웠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으며 애초에 주인공의 재능은 무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만드는 데 있었으니까. 게다가 그의 최고 걸작은 그 쓰레기 같은 놈의 손에 쥐어져 있다. 빌은 오랫동안 고민했고 그 해답은 놀랍도록 간단했다. 오직 그의 실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수리였다. 어떤 무기든 반드시 필요한 과정. 그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하게 될 일이었다. 그가 영웅의 검을 손보는 동안 영웅 본인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인공이 자신의 걸작을 되찾을 방법이었다.
그의 앞에는 무장 해제된 남자가 서 있고 소년의 손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이 쥐어져 있다. 빌은 검을 쓸지 망치를 쓸지 이 남자의 목숨을 끊어놓을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올리버가 자신은 결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소년은 왜 올리버가 이제 와서 이런 하소연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섭정은 구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결국 자신이 점점 현실적으로 변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마왕을 무찌르고 진정으로 세상을 구했지만 애초에 적들이 이 땅을 침략하지 못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가 계속해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동안 빌은 검을 쥔 채 은밀히 다가간다. 섭정의 생각의 결론은 간단했다. 적들이 더 이상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강력한 국가를 세우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이 시작점이었다면 전쟁 따위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마왕을 물리친 후 올리버는 이 문제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다. 그는 또 다른 비극을 막고 싶었다. 그에 대한 해답은 훨씬 더 간단했다. 그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 그는 부패한 귀족과 방탕한 황족을 몰아내고 국가를 황금기로 이끌었다. 그의 목표는 제국을 전례 없는 대제국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인공을 이곳으로 부른 이유였다. 하지만 소녀는 그런 일에 전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숨에 목숨을 끊어버릴 각오로 영웅을 공격하려 했다. 올리버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탄식했다. 마법 화살이 소년의 어깨를 꿰뚫었다. 검을 떨어뜨리게 만들기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소음 때문에 제국의 군대가 연회장으로 들이닥쳤다. 올리버는 부하들에게 별일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구금되어 체포되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빌은 섭정에게 어떻게 공격을 눈치챘냐고 따져 물었다. 올리버는 자신이 마왕을 쓰러뜨린 자라고 대답했다. 그 정도 살기는 어차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진짜 의문은 왜 더 일찍 반응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 점이 주인공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올리버는 소년에게 잠재력이 있고 그를 자신의 동맹으로 삼고 싶어서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주 짧은 순간 주인공은 이 제안을 고민했다.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납득하기 위해 한 가지 더 물어볼 질문이 있었다. 이 역제안에 섭정은 큰 흥미를 보였다. 빌은 세피아가 왜 그런 꼴이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짧은 침묵 후 올리버는 그녀가 매우 유능했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결국 두 다리를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녀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고 했다. 마침내 그들의 팀은 승리를 거두었고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인간들은 서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영웅들은 또다시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다. 오직 세피아만이 도울 수 없었다. 너무나 당연한 이유로 홀로 뒤처졌다는 뼈저린 외로움을 느끼며 말이다. 완전히 절망한 그녀는 인간이라면 절대 쳐다봐서도 안 될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한번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흑마법을 사용한 부작용을 똑똑히 보았다. 빌은 영웅에게 왜 그녀를 돕지 않았냐고 따졌다. 그들은 동료였음에도 그녀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도록 방관했다. 그녀 혼자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게 내버려 두었다. 그는 이 땅의 수호자다. 그에게는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다. 이 모든 걸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주인공은 이제 영영 지나버린 옛 시절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올리버는 이를 개인적인 책임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주인공이 자신을 훈계할 입장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세피아가 그토록 걱정되었다면 본인도 전쟁터에 나갔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벼려낸 검 뒤에 숨는 것을 택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 땅의 섭정에게 책임 운운하며 따지다니 그건 오직 겁쟁이나 할 법한 짓이다. 빌은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올리버야말로 책임에서 도망치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잔뜩 화가 난 섭정은 이번만큼은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참아 넘기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손짓만으로도 소년의 팔 한쪽을 뜯어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년을 쓸모없다고 불렀죠. 하지만 전쟁을 끝낸 공로를 인정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이 자초한 책임 때문에 소년이 남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둔 채 말입니다. 올리버는 치명상을 입은 소년을 그대로 버려두었습니다. 며칠 뒤 누군가 주인공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빌은 풀이 죽은 얼굴로 문을 열었죠. 문 밖에는 과거 용사 파티의 일원이었던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올리버의 노력 덕분에 나라가 잘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주인공은 그 말을 몹시 역겨워했습니다. 사라는 사과했지만 소년의 참혹한 몰골을 보고는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수리조차 그에게는 무리였고 세피아에게 일어난 일의 또 다른 진실을 알고 있던 사라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소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대가로 사라는 새로운 단검을 원했습니다. 주인공은 오직 재료비와 그녀가 들려줄 이야기의 진실만을 대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의수의 도움을 받아 주인공은 다시 한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올리버가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라의 말에 따르면 파티에서 두 번째로 빨랐던 세피아는 다리를 향한 그 공격을 피할 능력이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 적의 진짜 힘은 무식한 완력에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두 다리를 모두 잃었다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았죠. 세피아는 피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용사를 지키기 위해 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녀가 전장으로 돌아온 이유 또한 매우 명확했습니다. 용사 본인이 직접 부탁한 일이었거든요. 올리버는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지만 전황은 그들에게 불리했습니다. 처음엔 세피아도 두 다리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용사에게는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왕령에서 발견한 고대 마도서로 세피아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죠. 인간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흑마법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녀는 당연히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거절에 올리버는 격노했습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건 그들이 전우라는 사실인데 그녀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둘이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임을 암시하며 그녀에게 대답을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죠. 순간 올리버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돌아서며 방금 나눈 이야기는 잊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리를 뜨기 전 세피아는 그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돕기로 결심하면서 이 타락한 용사의 계획은 또다시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사라는 어둠 속에 숨어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껍데기만 남은 세피아는 주인공이 만들어준 반지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녀가 아티팩트를 땅에 떨어뜨렸고 그것은 소년의 발밑으로 굴러갔습니다. 이를 본 그는 반지를 다시 끼워주기 위해 친구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으면 잃어버릴 일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가 반지를 끼워주려 하자 반지는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빌은 친구를 위해 맞춤 제작한 반지가 왜 맞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한번 끼워보려 했지만 반지는 또다시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소년의 마음을 몹시 뒤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 속으로 가라앉으며 한층 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삼촌과 소꿉친구를 잃은 뒤 우리 소녀는 대체 언제부터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을 배신했던 그 견습생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세피아가 전쟁터로 떠났을 때부터였을까요? 용사의 검을 만들었을 때부터 혹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그저 방해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이 그에게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걸 보여줬을 때부터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깊은 슬픔 한가운데서 누군가의 손이 그의 머리로 다가왔습니다. 세피아는 그 모든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소 지으며 소년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빌은 친구가 그런 끔찍한 상태에서도 자신을 위로하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은 자신은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믿는 빌의 죄책감만 더욱 깊어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망치를 손에 쥐며 소년은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의 결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일에 대해서는 사라에게 2주의 기한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라는 올리버를 막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그래서 세피아에게 일어난 일에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도움을 청한다면 사라는 기꺼이 그를 돕기로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도움은 딱 한 번뿐일 것입니다. 우리 소년이 만든 것은 복수를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의 의수였습니다. 용병 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한스에게 오늘의 임무를 요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폭발을 일으키는지 알아내야만 합니다. 불법적인 폭발물 연구일 수도 있고 범죄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일 수도 있었죠. 리더는 그들이 아직 학생 신분인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목적은 조사이지 전투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결의를 다지며 나아가던 학생들은 심하게 파괴된 숲의 일각에 다다랐습니다.
주변을 분석해본 결과 화약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파괴의 흔적이 마법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폭발은 최근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마을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순간이동 마법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교과는 학생들의 분석에 매우 흡족해했지만 숲 한가운데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려올 때까지는 여전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인공은 검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익히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죠. 그의 초기 움직임은 매우 어설펐고 누군가 그곳에 있는 그를 발견했지만 그저 초보 검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마법사를 찾을 거라 예상했던 그 조사대였습니다. 소년이 약하다고 판단한 그들은 전원이 나설 필요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스는 교관에게 범인을 체포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관은 훌륭한 지혜를 발휘하며 증거도 없이 심각한 혐의를 씌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배 명단에 따르면 빌은 도망자였습니다. 주인공은 낯선 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년을 향한 혐의 중 하나는 섭정 암살 미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그를 포획할 권한이 주어졌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중범죄자를 상대로는 생포가 필수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명의 학생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두 청년의 공격이 우리 소년에게 적중했습니다. 빌은 그 타격의 충격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첫 번째 공방 후 한스는 주인공이 너무 약해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그는 더 큰 권력을 쥔 누군가의 장기 말일지도 모릅니다. 답을 원했던 한스는 소년의 검을 걷어차 그가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검사라면 검사답게 죽어야 할 테니까요. 자칭 차기 용사인 엑스트라 한스의 작은 잡이었습니다. 검을 집어들며 빌은 그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질문도 받지 못한 채 공격당했기에 그는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스는 소년의 숨통을 끊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그는 소년의 기술을 조롱하며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정교한 일격을 날렸습니다. 빌은 그 공격을 눈으로 좇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마터면 목이 떨어져 나갈 뻔했죠. 한스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며 또 한 번의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다. 이어 그는 주인공의 배를 걷어차는 데 성공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이렇게까지 약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소년은 마치 축구공처럼 허공을 날아갔다. 한스는 이 꼴을 보고 더욱 실망했고 이 녀석을 잡는 건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교관은 상황이 매우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원래 그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들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실제로 폭발의 흔적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이라곤 마법도 화약도 없는 재능 없는 검사뿐이었다. 우리 소녀는 공격을 멈춰달라고 부탁해보지만 한스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계속해서 그만두라고 외치던 빌은 이제 이 상황을 끝내야 할 때가 왔기에 공격자를 향해 손을 펼쳤다. 이 불쌍한 엑스트라는 자신의 얼굴 위로 무언가 날아갔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우리 소년의 의수가 멀리 발사되었고 그 과정에서 엑스트라의 귀를 날려버리고 말았다. 이제 빌이 비아냥거릴 차례였다. 상대방은 검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전투 중에 초보자나 할 법한 짓이었다. 이 말은 엑스트라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칼에 우리 소년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맹세했고 막 그 약속을 실행하려는 참이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공격을 막아섰다. 그 장본인은 바로 팀의 교관이었다. 한스는 이 개입에 눈에 띄게 불쾌해했다. 전투를 지켜보던 교관은 우리 소년의 전략이 꽤 흥미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전투를 끝낼 만한 파괴력이 있었기에 그는 한스를 가까이 유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의 공격이 치명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소년이 마지막 순간에 눈을 질끈 감았기 때문인데 이는 그가 단 한 번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본 적이 없다는 증거였다. 경험이 풍부한 교관은 살인이라는 것이 결코 쉬워지지 않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무모하게 굴다가 죽을 뻔한 한스를 즉시 꾸짖으며 소년을 똑바로 보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스파링 상대조차 되지 못할 몰골이었기 때문이다. 한스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그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지만 교관은 이를 훈련의 일환으로 여겼다. 지금까지 우리 주인공이 수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 모든 공격성은 적의가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교관은 학생들에게 차고 있던 부적을 떼어내라고 지시했다.
우리 주인공은 이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교과는 잠재적 범죄자인 주인공을 바라보며 영웅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중 한 과목은 학생들이 망설임 없이 악을 무찌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살아있는 범죄자를 사냥하며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받는다. 빌바크는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인데 그들이 침묵시켜야 했던 이름 중 하나가 바로 필바크였기 때문이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 주인공은 극도로 분노했다. 이것이 바로 교관이 원하던 바였다. 우리 주인공은 서서히 분노에 집어삼켜지고 있었다. 그는 복수를 이어가고 올리버를 쓰러뜨리며 그가 만들어낸 모든 것을 파괴해야만 한다. 일단 지금은 이 영웅 후보생들을 쓰러뜨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했다. 공격받기 직전 빌은 공격자들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들에게 전투 연습을 위한 살아있는 관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은 대장장이라서 그 부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교관은 그의 말에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그래서 우리 소녀는 무장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야 최선을 다해 그들을 모두 쓰러뜨릴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소년이 도망칠 거라 생각한 학생들은 당장 그를 끝장내려 했다. 한스는 주머니 속에 이전 타깃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우리 주인공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 했다. 교관은 이 제안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에게 시간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 물었다. 빌은 딱 1시간을 요구했고 이는 즉시 허락되었다. 만약 이 소년이 늦는다면 그 손가락은 돼지들의 먹이로 던져질 것이다. 숲에서 기다린 끝에 학생들은 우리 주인공이 도망쳤다고 굳게 믿었다. 수업 학점을 날렸다는 생각에 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관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다. 아까부터 불평하던 여학생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무언가 그녀의 손을 스쳐 지나가며 엄청난 힘과 잔혹함으로 그녀의 손을 강타했고 그 충격으로 그녀는 멀리 튕겨나갔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인공의 손, 즉 소녀의 손가락을 으스러뜨려버린 그의 의수였다. 그녀는 이제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번에는 그 의수가 전신 갑옷의 형태로 되돌아왔다. 자신이 모아야 할 손가락들을 떠올리며 빌은 35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상을 입고 분노한 소녀는 우리 주인공을 아주 잔인하게 끝장내고 싶어 했다. 그녀의 친구들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빠르게 움직이며 갑옷을 내리쳤지만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다. 주인공의 갑옷은 완전히 뚫을 수 없는 상태를 유지했다. 교관은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제 소년들은 관절을 노릴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전략이었다. 빌은 공격자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고 갑옷의 관절 부위에는 장갑이 덮여 있지 않았다. 이 약점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며 영웅 후보생들은 공격을 퍼부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친 것에 격분한 소녀 역시 앞으로 돌진해 공격했지만 그녀의 공격은 전혀 소용이 없었다. 정말이지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교관은 우리 소년의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유리한 상황에서도 그는 머리 대신 손을 노렸는데 이는 전장에서 바보나 할 법한 행동이었고 그의 학생들은 당연히 피하는 행동이었다. 이제 그들은 절대 봐주지 않을 작정이다. 몇 번의 공격이 더 이어지자 결국 빌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소녀가 그의 투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그녀는 주인공의 목숨을 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어나지 못한 채 빌은 축구공처럼 이리저리 걷어차였지만 오히려 학생들을 지치게 만들 뿐이었다. 그를 끝장낼 방법을 궁리하던 졸개 중 한 명이 그의 모든 관절을 부러뜨리자고 제안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빌은 3대1로 싸우는 건 비겁하다고 말했다. 한스는 그 틈을 타 우리 소년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소녀가 그의 팔을 공격하는 동안 그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를 끝내려 했다. 다른 졸개 역시 주인공의 팔에 집중했다. 빌은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고 더 이상 힘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는 우쭐대는 소녀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렸다. 직후 그의 팔 갑옷에 작은 구멍들이 생겨나더니 갑옷 전체를 뒤덮는 수많은 가시들이 튀어나왔고 그 가시들은 놈들의 살갗을 꿰뚫고 밝혀버렸다. 빌은 교관을 바라보며 도대체 언제 전투에 합류할 거냐고 물었다. 교관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우리 소년을 가리킬 뿐이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본 빌은 자신이 아직 이 졸개들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 역시 검을 뽑아들 때였다. 우리 소년은 첫 공격을 날렸지만 허공만 갈랐을 뿐이었다. 상대들은 너무나도 빨랐다. 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의 칼날은 놈들에게 닿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 한 명조차 이기지 못한다면 올리버를 쓰러뜨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머리를 굴리며 빌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은 마치 강철을 벼려내는 것과 같으니 절대 무모하게 굴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단 한 번의 망치질로 최종 완성품을 얻어낼 수는 없는 법이다. 끊임없이 공을 들이고 땀을 흘려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 주인공이 끊임없이 시도하는 이유였다. 마침내 그의 칼끝이 누군가의 살점을 파고들었다. 첫 공격을 성공시킨 것에 빌은 환호했다. 한스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잔챙이들도 전투를 빨리 끝내고 싶어 했지만 방법을 몰랐다. 우리의 주인공은 아주 훌륭한 제안을 하며 건틀릿의 무언가를 작동시켰다. 숲속에 숨겨져 있던 여러 장치들이 드러나며 학생들 위로 커다란 그물을 발사했다. 그들은 이런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물이 아무 소용없을 거라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빌은 오거조차도 이 그물을 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스는 자신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카데미에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낼 거라고 말했다.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말이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빌은 왜 이제서야 함정이 발동되었는지 잔챙이에게 아냐고 물었다. 녀석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년에게도 연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침착하게 표적을 향해 다가간다. 한스는 자신이 한 짓을 사과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적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한스는 유언을 남기려 했지만 그의 머리는 완전히 터져버리고 말았다. 피가 주인공의 투구에 튀었다. 맙소사. 교관이 한 짓인 것 같았다. 그는 주인공이 한 일을 지켜보며 무척이나 흡족해하는 듯했다. 이를 본 녀석들은 공포에 질렸다. 여학생이 목청껏 비명을 지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교관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빌이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모두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여학생이 교관에게 따져 묻는 순간 그녀의 머리도 터져버렸다. 남은 녀석이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 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했다. 그 후 교관은 이 어린 것들이 더 나은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바랐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빌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하지만 교관은 이미 합격했다고 말했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다. 완전히 혼란에 빠진 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에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고 저 남자가 왜 자기 제자들을 죽였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전투에서 저런 괴물을 이길 방법은 전혀 없다. 교관은 침착하게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저 아이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죽는 과정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이다. 아직 말을 끝내기도 전에 교관은 주인공의 공격을 피해야 했지만 그는 이미 그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주인공을 마주한 교관은 인내심을 갖고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이 땅의 지배자를 증오한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뜻이 같다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교관은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여전히 잔뜩 긴장한 상태였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온전히 이 소년의 탓이다. 단 한 번의 일격이 그의 투구를 강타했다. 한참 뒤 화들짝 놀라며 깨어난 빌은 자신이 평범한 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놀랍게도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갑옷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자 불안해진 그는 펜을 쥐고 무장했다. 그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한다. 발소리를 죽이고 방에서 벗어나던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에 있는 교관을 발견했다. 그들은 소년에 대해 그리고 그가 자신의 힘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완전히 취한 것 같았다. 한편 다른 젊은 남자는 마석들을 분류하고 있었다. 그 마석들 중 일부를 받은 사람은 세피아였다. 이 모습의 주인공은 크게 동요했고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깬 지 오래됐냐고 물을 때까지 그 상태는 계속되었다. 빌은 몸을 돌려 펜으로 그 사람을 공격했다. 공격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보스였기에 그곳에 있던 모두가 크게 당황했다. 그 남자는 맨손으로 펜을 막아낸 것을 보여주며 모두를 안심시켰다. 이에 격분한 붉은 머리의 청년이 당장이라도 주인공을 끝장낼 듯이 달려들었다. 이들의 리더는 빌이 매우 겁먹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허락 없이 세피아를 데려온 것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마도 그녀가 소년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이 남자의 이름은 타일러 제국에 맞서 싸우는 조직의 리더다. 그는 주인공이 자신들의 대업을 도와줄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주 유용하겠지만 대답은 아니오였다.
빌의 목표는 단 하나, 올리버의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 타일러는 그 말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만 그 일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올리버가 무너질 때까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그 후에는 빌도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이다. 그는 상호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모두가 소년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그는 이자들이 자신의 삼촌을 고통받게 했다고 여겼기에 타일러의 손을 거칠게 끌어당기며 당장 모두 떠나지 않으면 여기서 끝장내버리겠다고 경고했다. 교관은 그 손가락들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며 오해라고 말하려 했다. 그는 소년의 복수심은 마음에 들어했지만 꼬맹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 그는 빌이 목표물을 쓰러뜨리지도 못할 거라고 확신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이미 한쪽 팔을 잃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결코 유쾌한 기억이 아니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으며 빌은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복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데다 한쪽 팔까지 잃었으니까. 자신의 무력함은 진정한 고통이었다. 누군가 어깨를 잡으며 우리의 소년을 진정시켰다. 빌은 자신을 만진 손에 손가락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손의 주인이 바로 에드릭이었고 그는 주인공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권했다. 다른 어딘가 바닥에 여러 무기들이 던져졌다. 사형수들은 지금 당장 무기를 주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 영지를 다스리는 백작의 너그러운 자비 덕분에 그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평화 시위를 하던 중에 체포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싸우는 방법을 몰랐다. 백작은 하인에게 자신이 말을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인질들 역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투옥된 사람들의 가족이었다. 백작은 움직일 준비를 마쳤다. 그는 자신의 옛 동료들조차 강해지기 전에는 무기를 제대로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백작은 그런 것 따윈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무기를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싸워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분노한 한 남자가 검을 들고 앞으로 돌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공격하기 위해 다가갔을 때 백작은 인질의 몸을 방패로 삼았고 결국 남자는 자신의 약혼녀를 찌르고 말았다. 직후 백작은 그의 목을 베어버렸고 여전히 다른 죄수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움직일 때까지 계속 도발할 생각이었다.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았기에 그들은 공격을 개시했다. 백작은 여유롭게 그들의 접근을 기다렸다. 별다른 수고도 들이지 않고 그는 그들 모두를 갈기갈기 찢어밟았다. 하지만 이는 그에게 그다지 어려운 도전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 비열한 귀족의 정체는 용사 파티의 일원이었던 자이르다. 현재 그는 섭정의 군대를 지휘하고 자신의 영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가 이 자리를 지키는 한 섭정이 직접 나설 필요는 없었다. 소녀는 백작이 평소에 혼자 다니는지 그리고 혁명군이 그의 군대를 쓰러뜨릴 능력이 있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 붉은 머리 소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정규군과 싸우려 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 소년이 멍청하다고 말했다. 소녀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듯했고 그 사실은 그를 조금 더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는 이곳이 축축하고 기온이 낮으며 환기시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곳은 분명 지하실일 것이다. 꽤 뻔한 대답에 붉은 머리 소녀는 그곳이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계속 조롱했다. 사실 그들은 지하 터널 시스템 안에 있었다. 완벽한 하나의 도시였다. 이 사실은 우리 소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타일러가 그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비밀 도시는 왕국의 모든 구석으로 이어져 있으며 그들은 이를 이용해 타겟이 완전히 혼자가 될 때까지 부하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자이르를 생포할 계획이었다. 적의 사기를 꺾으려면 게릴라 전술이 필수적이었다. 이 브리핑이 끝난 후 우리 소녀는 훈련장으로 이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훈련용 더미를 내리치고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검을 다루는 법을 배우려 노력했다. 하지만 형편없는 실력 탓에 검이 손에서 미끄러지고 말았다. 결국 검은 교관의 발밑에 떨어졌고 교관은 이에 대해 한마디 했다. 우리 소년에게는 재능이 없었다. 빌은 자신이 싸울 수 있어야만 장비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꽤나 어려운 일로 드러나고 있었다. 이 모든 욕심이 전장에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빌은 바닥에서 검을 집어들었다. 교관에게서 멀어지며 그는 마치 그 말을 무시하는 듯했고 사실 물어볼 질문이 있었기에 정말로 무시한 것이 맞았다. 그는 만화 집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우고 싶어 했다.
교과는 마법사에게 묻는 편이 더 나은 대답을 얻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다. 그는 교관이 그 학생들을 상대로 무기 끝에 어떤 힘을 집중시키며 했던 행동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다. 이제 교관은 깜짝 놀랐다. 우리 주인공이 그걸 눈치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만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교관은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냐며 감탄했다. 우리 주인공은 정말로 만화를 볼 수 있었다. 그에게는 진짜 재능이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싸움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경험이 될 터였다. 하지만 생포된 커다란 괴물 하나를 가리키며 교관은 자신이 지금 조금 바쁘다고 털어놓았다. 빌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했다. 대답은 꽤 뻔했다. 그는 용사 아카데미로 돌아가야 했다. 스파이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성과를 보여야만 했다. 마침내 이야기는 교관의 이름이 바르아님을 밝혀냈다. 백작 영지의 요새에서 거대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상한 자를 수색 중이었고 아주 열성적으로 임할 것이었다. 군대들은 이미 숲속에 진입해 있었다. 몇몇 병사들이 무언가를 들은 듯했고 창을 든 채 그 수상한 자를 사로잡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병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덤불 속으로 창을 찔러 넣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반대편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작은 토끼 한 마리였다. 이를 본 그는 동료들에게 토끼를 구워 먹자고 제안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정체불명의 인물이 도망치자 병사들은 추격을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소대의 병사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추격전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남은 병사들은 발밑에 있는 함정 문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가시로 가득 찬 커다란 함정 속으로 집어삼켜졌다.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은 붉은 머리 소년이었다. 그는 함정을 이용해 한 분대 전체를 전멸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의 이름은 드레이코다. 숲의 다른 곳에서 한 병사는 동료들이 처참히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필사적인 심정으로 그는 구조를 요청하는 마법 신호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 역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그들의 시체는 거대한 함정 속에 버려졌다. 또 다른 소대 하나가 완전히 박살난 것이다. 다른 병사들 위로는 철로 된 그물이 던져졌다. 이 함정은 우리 주인공이 설계한 것으로 사실 엄청난 칭찬을 받는 중이었다. 우리 소년의 상관들이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병사들이 붙잡혔으니 항복하라는 제안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완전히 침착한 자가 한 명 있었다. 그는 붙잡힌 와중에도 끝까지 자신감을 잃지 않은 듯했다. 혁명군 중 한 명이 이 자가 꽤나 고집스러운 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본보기를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우리 주인공은 위험을 감지하고 그 남자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쳤다. 한눈을 팔며 뒤를 돌아본 그는 병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지 못했다. 함정을 부수고 나온 병사는 불쌍한 엑스트라의 목을 베어버렸고 그 머리는 마치 농구공처럼 허공으로 솟구쳤다. 이 광경은 나머지 혁명군들을 극도의 경계 상태로 몰아넣었다. 일반적인 병사가 아닌 이 적을 상대로 결코 방심할 수 없었다. 만화를 볼 수 있는 빌은 이자가 교관만큼이나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할지도 모르는 이자는 바로 백작의 정예 부대 대장이었다. 우리 주인공과 동료들은 공포에 질렸다. 이 자가 정말로 정예 부대 대장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어그러질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현재 팀으로 정면 승부를 벌인다면 대재앙이 되겠지만 소녀에게는 실행해 볼 만한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흩어져서 적의 측면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부대원들은 전투를 향해 전진했다. 첫 번째 엑스트라는 아주 엄청난 사실을 깨닫기 직전이었다. 두 번째 엑스트라 역시 이 상황에 흥미를 보였다. 목표물의 주위를 완전히 분산시키려는 의도였다. 그가 엑스트라들에게 한눈을 파는 사이 소녀는 대장의 방어망에 생긴 틈을 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전투원이었다. 대장에게 이 기습을 막아내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고 어찌나 강한 힘으로 방어했던지 소녀의 단검마저 산산조각 났다. 공격은 좌절되었지만 그녀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우리 주인공은 뒤에 남아 사격 자세를 취했다. 마치 롱맨이 된 것처럼 그는 당장이라도 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작전이 시작되기 전 일종의 실험실에서 빌은 폭발물 제조와 관련해 왜 그 과정에서 만화를 주입하지 않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책임자인 바스카르는 재료가 매우 섬세하고 민감해서 조금 위험하다고 대답했다. 만화를 주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았다. 그들이 현재 가진 장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신에 가까운 솜씨를 가진 자만이 그런 짓을 해낼 수 있을 터였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답게 우리 소년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의 파괴적인 포격이 대장의 코수염을 날려버리기 직전이었다. 극도로 격렬한 폭발이 방금 일어났다. 잔해로 인한 흙먼지 때문에 우리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동료들은 이 압도적인 화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연기 속에서 대장이 다시 나타나 소녀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주변에 있던 남자는 당황하여 공격을 막으려 몸을 날렸지만 적에게 잔인하게 얻어맞고 말았다. 우리의 주인공은 다시 발사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엔 얼음 공격이었다. 푸른 성광은 이미 적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코수염 대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얼음 감옥을 산산조각 내며 빠져나왔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주인공을 향해 돌진하기로 마음먹었다. 빌은 현재의 화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할 때였다. 구경꾼들은 소년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코수염 대장을 막으려 했지만 한 발 늦고 말았다. 대장은 이미 소년을 산산조각 낼 기세였다. 바로 그때 소녀가 기묘한 마법을 사용했다. 땅에서 뿌리가 솟구쳐 올라 적의 발목을 휘감았다. 코수염 대장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땅속으로 집어삼켜졌다. 우리의 주인공조차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 마법을 부린 장본인은 바로 붉은 머리 소년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모두를 구한 것은 바로 그였다. 전장에 나타난 그의 모습에 모두가 안도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다. 상대가 코수염 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드라코는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그토록 강력한 자를 포획했다는 기쁨에 금세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분노에 찬 코수염 대장이 구덩이를 기어 올라왔다. 드라코는 그가 자신의 함정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땅에 착지한 코수염 대장은 파괴적인 일격을 가했다. 1년의 전투는 그를 극도로 분노케 했다. 그는 이곳에 있는 모두를 끔찍한 고통 속에 밀어넣겠다고 다짐했다. 빌은 다시 포탄을 날릴 준비를 했지만 코수염 대장이 다시 한번 땅을 내리쳐 모두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드라코는 너무 가까이서 쏘려 한다며 소년을 꾸짖었다. 그때 주인공은 자신의 작전이 먹혀들고 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그가 쏟아부은 공격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드라코는 그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소년에게 헛소리 그만하고 전투에 방해되지 않게 빠지라고 소리쳤다. 붉은 머리 소년의 피조물이 주인공 주변을 파내기 시작했고 소년은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다. 드라코는 모든 동료에게 당장 그에게서 떨어지라고 외쳤다. 코수염 대장은 어이가 없었다. 이 적은 자신과 1대1로 맞서길 원하고 있었다. 이 건방진 꼬맹이를 당장 짓눌러버릴 시간이었다. 드라코는 지옥의 구덩이를 소환하겠다며 삽으로 땅을 내리쳤다. 그의 주변으로 무엇이든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났다. 코수염 대장은 다시 한번 추락했다.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는 기억 후 다시 올라가겠다고 포효했다. 하지만 구덩이 밖으로 파헤쳐졌던 흙들이 다시 제자리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텅 비어있던 공간은 순식간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드라코는 기진맥진했지만 자신의 공격이 통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게다가 동료 중 누구도 공격에 휘말리지 않았다. 그곳에 남아있는 건 오직 우리의 주인공뿐이었다. 분명 대피하라고 일렀건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년의 모습에 드라코는 짜증이 났다.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다. 방금 전의 공격은 마법으로 만든 것이라 곧 사라질 터였다. 그 말을 듣고도 빌은 대포를 겨눈 채 땅을 주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마침내 드라코의 마법이 풀렸고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기 위해 거대한 구덩이를 기어오르는 코수염 대장의 모습이 드러났다. 드라코는 이미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지만 주인공은 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빌은 도망치라는 모든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다가오는 코수염 대장을 지켜보며 마력의 시야로 모든 세부 사항을 꿰뚫어 보았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소년은 적의 신체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정격 공격을 정통으로 꽂아 넣었다. 코수염 대장은 반응할 틈조차 없었다. 그 충격은 직관적이고 잔혹했으며 대장의 갑옷을 꿰뚫어버릴 만큼 강력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치명타였다. 뼈를 깎는 고통에 코수염 대장은 경노했다. 그럼에도 그는 끓어오르는 증오를 터뜨릴 기세로 계속해서 벽을 기어올랐다. 빌은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대장은 그를 완벽히 으깨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거대한 몽둥이를 소년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지며
코수염 대장의 움직임이 멎었다. 소년의 등 뒤로 방금 구덩이 하나가 생겨난 것이었다. 대장은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다. 자신의 표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을. 드라코가 간신히 또 다른 구덩이를 만들어내어 마지막 순간에 소년을 구해낸 것이었다. 우리에겐 저 녀석을 쓰러뜨릴 힘이 없어. 드라코가 무모한 짓 좀 그만하라며 소년에게 말했다. 반면 빌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공격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고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밖에서는 표적을 찾지 못한 코수염 대장이 분노에 차절규하고 있었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빌은 다음번엔 반드시 코수염 대장의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확신했다. 그 생각은 빌의 가슴을 희망으로 벅차오르게 했다. 은신처로 돌아온 그들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안겨준 코수염 대장의 존재에 탄식했다. 하지만 모두가 고군분투한 덕분에 최악의 참사만큼은 면할 수 있었다. 빌은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타일러는 방금 다음 계획을 말하려던 참이었다며 소년이 너무 성급하다고 타일렀다. 모든 것은 그림자 정보 부대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 작전에는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적의 심장에 공포를 심어넣는 것이었다. 먼저 숲의 동쪽 구역부터 무자비하게 타격할 거다. 그가 설명했다. 그런 다음 공격 위치를 수시로 바꿀 것이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단 한 명의 생존자만 남겨둘 거다. 그 생존자가 느낀 공포가 적군 전체에 전염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백작의 군대 사이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제 병사들은 숲을 수색하는 것보다 야간 경계를 서는 것을 훨씬 선호했다. 졸음에 겨운 병사 하나가 하품을 하는 순간 성벽 전체가 뒤흔들렸다. 지하 공격 부대가 작전을 개시한 것이었지만 지상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지진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지하 도시는 왕국 전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그들의 단잠을 깨워줄 시간이었다. 숲속에서는 그림자 부대가 계속해서 적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다. 공격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성벽 위 백작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어느 순간 무언가 일이 터진 듯했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병사는 얼굴에 날아든 강력한 일격을 맞고서야 번쩍 눈을 떴다. 그 일격의 주인공은 바로 코수염 대장이었다. 순찰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는 제국의 적들을 사냥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대장의 이 조급함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는 수색대에 합류할 것이다. 드라코는 대장을 생포하자고 제안했지만 타일러의 생각은 달랐다. 그냥 그를 숲속을 헤매게 내버려둘 작정이었다. 코수염 대장을 생포해야 했던 드라코는 이 상황이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타일러에게는 아직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었다. 다른 위험 요소들부터 먼저 제거해야만 했다. 코수염 대장이 밖으로 나가면 그들은 모든 활동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이로 인해 코수염 대장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밖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그림자 부대는 성벽 안에서 수도의 장교들을 제거해 나갔다. 다시 한번 공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끊임없는 경계태세로 병사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지휘 체계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는 코수염 대장이 병력을 통제하는데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했다. 공포에 휩싸인 그 역시 더 이상 제대로 된 지휘를 할 수 없었다. 연이은 실패에 직면한 그는 결국 상관에게 보고해야만 했다. 자이르는 대장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최근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다. 코수염 대장의 부대가 명령에 불복종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 대장은 할 말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백작은 더 이상 그런 말을 믿지 않았다. 그가 대장에게 구겨진 종이 뭉치를 던졌는데 그 힘이 어찌나 샜던지 총소리처럼 들렸다. 자이르는 부하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에 코수염 대장은 결국 사과를 하고 말았다. 백작이 코수염 대장 같은 멍청이를 고용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다. 이제 대장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오늘은 그가 백작의 오른팔로 지내는 마지막 날이었다. 타일러는 이 강력한 적을 누가 상대할지 결정해야 했다. 비록 멍청이일지라도 그는 만만치 않은 적이었기에 이 일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의 주인공이 그 임무에 자원하며 코수염 대장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장담했다. 드라코는 그 자신감에 무척 놀라며 이전 공격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는 도대체 무슨 수로 그럴 작정인지 물었다. 타일러도 흥미를 보이며 빌이 뭔가 새로운 걸 준비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우리 소녀는 지난번엔 공격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했지만 이번엔 무기를 개량했다고 말했다. 드라코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공격이 실패하면 계획 전체가 수포로 돌아갈 테니 그건 사실이었다. 타일러는 이 기회를 놓칠 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만약 실패한다면 남은 팔 하나마저 잘나가라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약속이었다. 드라코는 그런 쓰레기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맞받아쳤다. 반면 타일러는 활짝 웃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빌의 계획에 관심이 쏠려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어찌됐든 그를 납득시킬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깊은 숲속에서 코스염 대장은 여전히 적들을 사냥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꽤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그 사시 같은 눈으로 놈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분노로 끓어올랐다. 그의 앞에는 드라코와 함께 있는 우리의 주인공이 서 있었다. 우리 소녀는 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제 세상을 불태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 조우가 펑맘에 든 코스염 대장은 소년들에게 자기가 왜 나무 몽둥이를 가져왔는지 아냐고 물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벌레 새끼들을 짓뭉개기엔 아주 완벽한 도구니까. 드라코는 적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또 다른 기술을 사용해 돼지가 코스염 대장의 다리를 붙잡게 만들었다. 하지만 상황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원래 목적은 코스염 대장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스염 대장은 오로지 무식한 힘만으로 그 상황을 악착같이 버텨내고 있었다. 반면 우리의 주인공은 한 발 더 쏠 준비를 마쳤다. 최대 출력을 끌어올려 번개줄기를 발사했다.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일격이었지만 코스염 대장은 아주 가뿐하게 피했다. 그는 그 공격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했다. 드라코조차도 그 엄청난 화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 보아하니 이 마도구들은 진짜로 위험한 물건이 분명했다. 드라코는 적에게 완전히 무시당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그는 공격을 결심하고 삽으로 코스염 대장의 몸을 내려칠 준비를 했다. 이상한 눈을 가진 우리의 주인공이 동료에게 접촉을 피하라고 소리쳤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두가 바보나 다름없었다. 녀석들은 충고를 듣고도 어떻게든 뒤를 돌아보기로 마음먹는다. 코스염 대장이 바닥을 거칠게 내리치자 작은 지진이 일어났다. 드라코는 이에 완전히 겁에 질려 즉각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그 공격엔 만화가 담겨 있었다. 드라코는 대체 어떻게 우리 주인공이 그걸 봤는지 의아해했지만 지금 우선순위는 전투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코스염 대장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소년들에게 바짝 다가가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구멍들을 만들어낸 덕분에 드라코는 최악의 사태를 간신히 모면하며 적을 한층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소년들은 코스염 대장의 뒤편에 나타났고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한 번 더 발사할 채비를 마친 상태였다. 파괴적인 화염구가 대장을 향해 날아갔고 이번에는 제대로 명중했다. 코스염 대장이 갑옷 안에서 통째로 구워지고 있었다. 그때 빌은 평범한 공격으로는 이 적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주위가 쏠린 틈을 타 드라코가 흑벽을 세웠지만 코스염 대장은 이를 너무나도 쉽게 박살내버렸다. 그가 다가오자 그들은 다시 한번 구멍을 통해 달아나야만 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코스염 대장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조금 더 파괴적으로 나갈 때가 온 것이다. 코스염 대장은 자신의 괴력을 이용해 바닥을 한 번 더 발로 찼다. 소년들이 만들어 놓은 터널망 자체를 파괴할 속셈이었다. 코스염 대장은 적들의 위치가 드러나길 바라며 계속해서 바닥을 짓밟았다. 효과가 있었다. 소년들이 서서히 구석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우리 소년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지만 하필이면 코스염 대장과 너무 가까운 곳에서 튀어나오고 말았다. 마지막 순간에 드라코가 가까스로 우리 소년을 밀쳐낸 덕분에 더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었다. 다시 그 유별난 훈련 당시로 돌아가서 교관은 그가 가진 눈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었다. 불행히도 우리 소년은 실전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다. 재련에 대한 그의 지식은 오직 책으로 배운 것이었는데 그건 진짜 천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빌은 만화 제어가 흔한 일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그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엄청난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당장 빌은 이 전투 중에 신속하게 움직여야만 한다. 드라코는 그저 첫 번째 공격만 막아내면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는 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기력을 쏟아부었고 손의 만화의 80%를 나머지를 발에 집중시켰다. 그리고 그 덕분에 코스염 대장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지만 몸에 끔찍한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 단 1초만 버텼을 뿐이었다. 코스염 대장이 그의 갈비뼈를 걷어찼고 불쌍한 녀석은 저 멀리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그 직후 드라코는 완전히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고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오직 주인공만이 그것이 페인트 모션이라는 걸 깨달았다. 만화는 주먹질에 실려있지 않았다. 진짜 타격은 발차기의 위력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코스염 대장은 다시 우리의 주인공에게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승리를 거두려면 빌은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쏟아 부어야만 한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팔이 하나뿐인 빌도 그 공격을 막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유일한 선택은 계속 싸우는 것뿐입니다. 코스염 대장은 소년이 검을 다룰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무자비한 타격으로 소년을 짓눌러버리고 싶을 뿐입니다. 소년은 그저 충격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핸드 캐논 출력의 20%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스염 대장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충분한 힘입니다. 소년의 검은 여전히 온전합니다. 대장이 당황한 사이 빌이 그를 향해 얼음 공격을 발사합니다. 이 모든 건 코스염 대장이 방어에 정신이 팔렸기에 가능했지만 얼음만으로는 그를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주인공은 이 기회를 틈타 검을 사용해야 하지만 코스염 대장은 호락호락하게 당할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매우 위험하며 이미 소년의 머리를 박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나무 몽둥이가 베이고 맙니다. 빌의 일격은 대장의 갑옷마저 꿰뚫었고 그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여전히 의식을 유지하고 있던 드라코는 소년이 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만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전투에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에게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볼 수 있다면 적을 베어버리고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으니까요. 부상을 입은 코스염 대장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팔 하나 없는 꼬맹이에게 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 싸움에 진심으로 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번에 이 모든 걸 끝내버릴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증명하듯 그는 태생적으로 엇갈린 시선을 바로잡으며 다시는 주춤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주인공은 몽둥이의 만화가 집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그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코스염 대장에게서 더 멀어지기 위해 지면에 총을 쏴 그 반동을 이용했습니다. 덕분에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주인공은 다음 공격을 계획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코스염 대장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빌은 검의 칼날을 향해 포를 쏘았고 꽤나 기묘한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코스염 대장은 기습을 준비했지만 얼굴에 폭발을 정통으로 맞고 소중한 코스염만 새카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의 분노는 방금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공격은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만화를 볼 수 있는 빌은 그의 움직임 속에 숨겨진 진짜 위험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코스염 대장의 손이야말로 진짜 공격입니다. 방금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허공으로 피가 튀어오릅니다. 코스염 대장의 손이 정확히 두 갈래로 쪼개졌고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집니다. 대장의 팔은 너무나도 기괴해서 마치 촉수처럼 보입니다. 그는 어째서 이런 끔찍한 상처를 입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스염 대장은 주인공이 만화를 쓰고 있는 건지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 전투의 완벽한 주도권은 빌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시간입니다. 그는 짐승처럼 도망치는 적을 향해 연속으로 포를 발사합니다.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으며 빌은 자신의 치명타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적은 이를 모른 채 필사적으로 도망칠 뿐입니다. 소년은 코스염 대장의 발에 만화가 모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거리를 좁힐 계획입니다. 적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자 소년은 즉각 당황합니다. 하지만 기묘한 눈 덕분에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완벽하게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년의 검이 코스염 대장의 살점을 꿰뚫었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왜 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저 검에 어떤 비밀이나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 코스염 대장은 저 공격 패턴을 반드시 파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일격을 피하는 것뿐이었고 결국 또 한 번 폭발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공격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위협은 바로 저 검뿐입니다. 대장이 전투의 흐름을 완벽히 파악해버렸기에 주인공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온몸을 만화로 둘러싸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년이 적의 공격을 예측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코스염 대장은 굳은 결의를 품고 계속해서 압박해 옵니다. 또 다른 혼란스러운 공격이 방금 일어났습니다. 코스염 대장이 부상당한 팔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의 일격이 주인공에게 적중했고 그 충격에 검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팔로 계속해서 맹공을 퍼붓다니 이 적은 정말 미친 게 분명합니다. 마지막 충격으로 인해 소년의 대포가 망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염 대장이 전투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주인공이 검에 다가가지 못하게 막기만 하면 되므로 검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검날을 바라본 그는 소년의 전투 방식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섭정 전하를 암살하려 했던 그 대장장이가 틀림없습니다. 백장님이 이미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었죠. 이 땅에는 영웅의 무기를 벼려낸 위대한 대장장이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삶을 대가로 귀족들을 위한 무기를 만들라는 제안을 끊임없이 거절하다가 어느 날 미쳐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섭정에게 붙잡혀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은혜를 모르고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코스염 대장이 이 악당을 처단하려는 것입니다. 정의의 대리자로서 이제 심판을 내릴 시간입니다. 소년에게 내려질 선고는 잔혹한 죽음뿐입니다. 장황한 연설에 심취한 나머지 코스염 대장은 검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빌은 자이르가 예전부터 거짓말쟁이였다고 말했고 보아하니 그건 여전한 모양입니다. 코스염 대장은 도대체 어떻게 검을 빼앗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변수를 무시한 채 다시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은 백작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며 이미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음 공격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 캐논에 담긴 엄청난 양의 에너지였습니다. 수천 개의 별빛 같은 성광이 허공을 가득 채웠습니다. 숲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두 전사는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거대한 분화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코스염 대장의 상태는 영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달리 주인공은 여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캐논은 완전히 박살났지만 그는 아직 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빌은 망가진 캐논을 과부하시켰고 이는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패배하여 완전히 전투불능 상태가 된 대장을 지켜봅니다. 이제 이 남자의 목숨을 끊을 시간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 거구의 사시였던 이 남자의 과거 회상이 시작됩니다. 그 외모 탓에 그는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지만 이내 그가 소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다정하게 행동했던 코스염 대장은 곧 괴롭힘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정함이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그가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가 매번 얻어맞는 것에 지치지도 않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그저 놈들에게 그를 괴롭힐 또 다른 핑곗거리가 될 뿐이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구타를 당해도 그는 보통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지 않았기에 그의 몸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 고된 노동과 괴롭힘으로 가득한 긴 하루가 끝나면 그가 사랑하는 동물 친구들이자 가족에게 돌아갈 시간이었고 코스염은 녀석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녀석들만 있다면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 전쟁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세금은 갈수록 치솟았다. 마왕을 쓰러뜨린 직후의 일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발버둥 치던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코스염 대장이 빵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반항하지 않았기에 머지않아 다시 두들겨 맞았다. 그는 샀던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다. 그래도 토끼들과 나눠 먹을 약간의 빵 부스러기라도 건진 것이 다행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행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웃집 아이들을 보았다.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는 듯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자신에겐 가족이 되어줄 부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코스염을 생각에 잠기게 했고 그는 토끼들이 자신의 부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녀석들은 그저 가족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 대화는 그에게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몇몇 사내들이 짐승의 고기를 먹고 있었다. 그것은 코스염 대장이 보살피던 토끼들이었다. 식량이 극도로 부족했기에 토끼들 역시 무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코스염 대장 내면의 전례 없는 폭력성을 일깨웠다. 그 모든 목숨을 앗아간 대가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평생을 고통받아온 그에게 있어 그 선고는 오히려 구원이나 다름없었다.
누군가가 개입하기로 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이르는 맨손으로 군인 6명을 쓰러뜨리고 23명을 가볍게 짓눌러버린 사내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자이르의 부하가 되기에 충분할 만큼 강했다. 그날 이 거한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부하가 곧 가족이며 가족이 있다면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닐 테니까.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빌은 필요한 일을 해내기 위해 용기를 쥐어짜내고 있었지만 너무 오래 지체한 탓에 코스염 대장이 기력을 회복하고 말았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멍청이가 일어날 줄은 예상치 못했고 그의 몸은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코스염 대장이 조금 더 폭력성을 보여줄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가 주인공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 무언가가 맹렬한 속도로 날아와 또 한 번의 폭발을 일으켰다. 두 사람 사이에 창 한 자루가 꽂혀 있었다. 코스염 대장은 창이 날아온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건 한 금발 여성의 솜씨였고 그녀는 주인공이 해낸 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래서 인간은 뭐라도 하나쯤은 잘해야 한다니까. 코스염 대장은 그녀가 제 손으로 무기를 내던져버린 것이 멍청한 짓이라 생각했다. 덕분에 이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가 한결 수월해졌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여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다는 것이었다. 번개처럼 빠른 그녀는 이미 그에게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혔다. 코스염 대장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다. 이 강력한 아군이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 나섰지만 불쌍하게도 우리의 주인공은 서 있을 힘조차 없어 곧바로 정신을 잃고 만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빌은 깨어났고 그의 눈앞에 세피아가 보였다. 그녀는 소년의 몸 위에 엎드려 그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붉은 머리의 소년 역시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소 은밀한 순간을 방해해버린 모양이었다. 소년은 무려 4일 동안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고 모두가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이제 깨어났으니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합류할 시간이었다. 사령관이 주인공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다. 금발의 여성 실비아는 진작부터 소년을 걱정하고 있었다. 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그를 구해준 것은 바로 그녀였다. 용감하게 싸운 그를 위해 그녀는 소년에게 줄 보상을 준비했다. 그가 자신의 소속 부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에 관해서라면 빌은 완전히 문외한이었다. 이를 눈치챈 실비아가 부대의 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기로 한다. 제1사단은 바르안이 이끄는 번개강습 부대로 이들은 최전방을 담당한다. 그리고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그림자 정보 부대가 있다. 부상자를 돌보는 임무를 맡은 의료반도 존재한다. 바스카르는 공병과 폭발물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드라코가 이끄는 지하 부대가 있다. 이제 주인공이 그중 하나를 선택할 시간이었고 소녀는 이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했다. 모든 제안을 검토해본 빌은 전부 거절했다. 이 부대들 중 어느 것도 그의 마음을 끌지 못했고 그가 잘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실비아는 그가 대체 무엇 하고 싶은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빌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독립된 부대, 즉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에 그의 제자가 한 번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어떻게 최고의 재료를 찾아낼 수 있는 거냐고? 당시 빌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줄 수 없었는데 그건 어디서 배운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눈으로 볼 수 있었을 뿐이며 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작용했다. 소년이 정신을 집중하면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마법에 드문 재능을 가졌으나 정작 마법은 전혀 쓰지 못하는 한 청년처럼.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열정은 참으로 흥미로웠지만 이 청년은 왜 자신의 마법이 발동되지 않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빌은 그의 만화 흐름이 손끝에서 끊겨 있다고 말했다. 선천적인 문제였다. 아무리 훈련을 거듭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청년은 이 진단을 조금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에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 그는 청년에게 입을 통해 마법을 쓰면 좀 더 쉬울지도 모른다고 조언했다. 그건 훨씬 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렸다. 청년은 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소년의 말을 무시해버렸다. 하지만 잠시 후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자 엄청난 에너지의 흐름이 터져 나왔고 그는 목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직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린 탓에 그의 몸은 무너져 내렸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또 다른 이는 에밀리아. 수년째 기초 훈련에만 머물러 있던 엘프 전사였다.
그녀는 지금까지 만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에게서 남다른 무언가를 눈치챘다. 마법의 재능도 드물지만 그보다 더 희귀한 것이 바로 신성력을 다루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에너지를 볼 수 있었다. 빌은 훌륭한 팀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힘은 다양성에서 나오며 이 논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드라코는 부대 내에서 모두의 기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목소리를 쓰는 녀석, 로어는 원거리 공격을 맡을 수 있고 에밀리아는 부상자들을 다시 전투에 투입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은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중거리 공격을 전담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그의 부대에 필요한 모든 멤버들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힘을 합쳐 한 마리의 마술을 쓰러뜨렸다. 그들의 팀워크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다. 빌이 정확한 일격으로 몬스터의 숨통을 끊어내며 부대의 훌륭한 팀워크를 증명해 보였다. 마침내 그들은 임무를 완수해냈다. 하지만 자신만의 부대를 갖기 위한 조건으로 실비아는 소년에게 돌격 부대를 위한 새로운 방어구를 요구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 빌은 그들이 사냥하던 마수의 가죽을 선택했다. 그 괴물은 곰처럼 생겼는데 충격을 받으면 가죽이 단단해진다. 가죽에서 가장 쓸모있는 부분은 녀석의 등 쪽이다. 나머지 부분은 제멋대로 경화되어 착용자의 움직임을 막아버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특별한 비법을 알고 있다. 바로 만화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그는 정밀하고 섬세하게 만화를 조종하여 가죽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 이제 만들어둔 조각들을 조립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층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드디어 반응형 가죽으로 만든 갑옷이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건 299벌을 더 만드는 것뿐이다. 조수가 아직 곁에 있었다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겪은 지금 그럴 일은 없다. 당장의 목표를 생각하면 이 갑옷들만으로는 자이르를 쓰러뜨리기에 역부족이다. 그렇기에 공격 시 무기가 되면서도 전투원의 속도를 높이고 충격을 흡수해줄 부츠와 건틀리까지 풀세트로 만들어야만 한다. 빠른 공격에 특화된 최고의 장비. 이렇게 하면 병사들이 쓰러질 위험 없이 빠른 속도로 진격할 수 있다. 올리버는 주인공이 만든 결과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제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다. 자히르는 왜 아직도 주인공을 체포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강제로 무기를 만들게 하는 편이 훨씬 유용하겠지만 올리버는 그랬다간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 확신했다.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놔두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치열한 작업 끝에 집으로 돌아온 빌은 텅 비어버린 공간을 마주하게 된다. 적절한 때가 오면 올리버는 그저 만들어진 것들을 수거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 소년의 조수는 여전히 정보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톰은 정말이지 구제불능의 쓰레기다. 자신이 모두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올리버는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 주인공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그에게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모든 걸 빼앗긴 빌은 집 밖에 있는 병사들을 발견했다. 그의 재산은 압수되었고 이제 그는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빌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퇴로가 막혀버렸다. 절망에 빠진 빌은 화로에서 불씨를 움켜쥐고 병사들을 향해 시뻘겋게 달아오른 돌들을 집어 던졌다. 불길은 순식간에 놈들 사이로 번졌고 주인공에게 도망칠 틈을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남은 병사들이 이미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빌은 절박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무기를 찾아야만 한다. 공구 쪽으로 다가간 그는 쓸만한 의수를 찾기 시작했고 수많은 장비 중 아주 특별한 칼날을 발견했다. 마침 무장한 병사가 우리 소년을 꿰뚫어 버리려던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다. 창이 매섭게 찔러 들어왔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리 호락호락한 사냥감이 아니다. 다시 과거의 기억. 교관이 수박을 썰어 소년에게 한 조각을 건네고 있다. 그는 코스염 대장과의 전투에 꽤나 감명을 받았다. 하지만 빌은 그 결과에 실망한 기색이다. 그 적의 숨통을 끊어놓지 못한 것. 교관은 그 사실이 후회되는지 궁금해했다.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가 뼈저린 후회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교관 같은 이에게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모두가 싸워야만 하는 시대에 태어났을 뿐이다. 결국 전사들은 이 짓에 익숙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쉬워지는 건 아니다. 단지 충격을 덜 받게 될 뿐이지. 경험이 풍부한 그조차도 이 일은 항상 견디기 힘겹다. 처음엔 그도 두 손의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살고 싶다면 싸워야만 했다. 그의 행동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숨을 쉬기 위해 수많은 목숨을 거둬야만 했고 결국 손의 떨림이 멈추는 경지에 다다랐다. 어쩌면 드디어 용기를 찾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그토록 잔인한 짓을 용기라 부르긴 어렵다. 피를 뒤집어 쓴 그는 전사라기보단 차라리 괴물에 가까웠으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의 주인공이 짊어진 저주다. 그 역시 방금 한 병사의 목숨을 거두었으므로 그의 검이 병사의 피로 얼룩졌다. 다른 병사들이 더욱 폭주할 기세를 보이면서 상황은 한층 더 험악해졌다. 하지만 저 터무니없는 의수 앞에서는 놈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빌은 쇠를 베어 가르고 갑옷을 꿰뚫으며 그 끝없는 사륙을 반복하고 있다. 작은 소대가 그의 퇴로를 막아섰지만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놈들은 처참한 절망 속에서 그저 바닥에 나뒹구는 고깃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병사 중 한 명이 다급히 지원군을 부르기 시작했다. 도시 한가운데 있던 로어가 그 소란을 듣고 탄식을 내뱉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의 임무는 주인공을 돕는 것이니까. 마침내 물이 지어 움직이는 병사들을 발견한 그는 짙은 의구심에 휩싸였다. 저쪽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다. 지평선을 바라보던 그는 불길이 치솟는 곳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 방향을 보니 거기가 어딘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군대는 계속해서 몰려들었지만 결국 우리 소년의 훈련용 허수아비가 될 뿐이었다. 그에게 접근하는 자들은 모조리 흔적도 없이 도륙났다. 빌은 생명을 지워버리는 사륙 기계가 되어버렸다.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던 그는 마침내 건틀릿의 비밀 버튼을 눌러 그 일격을 한층 더 치명적이고 잔혹하게 만들었다. 다시 과거로. 교관은 주인공이 그 일을 해내든 못하든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 상황이 그를 내몰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 역시 괴물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고. 교관처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터졌다는 걸 직감한 로어는 곧장 주인공의 대장간으로 향했다. 자신의 대장이 무사한지 확인해야만 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소년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황금손이라는 칭호를 가진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그는 전투의 파괴에 익숙해진 다른 계급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랑과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보는 대장과는 확연히 다른 부류들이었으니까 대장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았다. 우리 소녀는 이미 전쟁 기계로 변모해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그의 몸이나 정신이 먼저 부서져 버릴 것이다. 로어는 자신의 마법으로 그를 도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게다가 아직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기에 힘을 쓰면 곧바로 쓰러지고 말 것이다. 지금 그가 믿을 수 있는 건 실비아의 힘뿐이다. 로어의 눈에 부러진 나뭇가지와 거대한 바위가 들어왔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게 그는 비밀 통로 중 한 곳을 통해 지하 도시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지원군을 부르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에는 정확히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버튼이 있었다. 로어는 지체 없이 그 버튼을 짓눌렀다. 신호는 전송되었지만 어딘가 미심쩍었던 그는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이 신호에 달려있다는 걸 아는 그는 손이 찢어지도록 버튼을 내리쳤다. 주인공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은인이었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할 때고 이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일 뿐이야. 로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주인공을 구하고 싶어해. 다행히도 그 결심이 빛을 발했지.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 이제 지원군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면 돼. 본부 통신부에선 그 메시지를 수신했어. 우리 주인공이 조직한 특수부대에 관한 내용이었지. 메시지에 따르면 대장간이 위험에 처했고 그 소식은 모두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어. 이건 진짜 비상사태야. 당장 경보를 울려야 해. 이 소식은 타일러에게 전달되어야 했고 그는 상황을 즉시 보고받았지. 드레이코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 빌은 비밀 도시에 대장간을 써야 했어. 하지만 바스카 때문에 녀석은 손에 익은 자기 장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그 같은 장인은 사용하는 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마련이니까. 둘이 말다툼하는 사이 타일러가 당장 해야 할 일을 설명했어. 결론을 내린 그는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지. 지금 최우선 과제는 우리 빌을 구해낼 방법을 찾는 거야. 그 녀석을 잃을 순 없어. 작전은 온전히 녀석의 능력에 달려있지. 그래서 현장에서 빌을 지켜본 드레이코에게 일반 병사들을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물었어. 함께 치렀던 전투를 떠올리며 드레이코는 주인공이 1시간은 버틸 거라 판단했어. 문제는 그가 있는 곳까지 걸어서 이틀이나 걸린다는 사실이었지.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
게다가 수도에서 붙잡히기라도 하면 구출하는 건 불가능해져. 해결책은 간단해. 여기서 출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미 수도에 잠입해 있는 사람을 보내면 그만이야. 드레이코는 이 임무에 누구를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마침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렸어. 타일러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빌을 구할 계획이야. 이제 빌이 할 일은 용감하게 적의 공격을 버텨내는 것뿐. 하지만 녀석은 이미 완전히 지쳐버렸어. 적들도 그 사실을 눈치채고 이 기회에 끝장을 내려 하고 있지. 빌에겐 다음 공격을 피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창끝이 눈앞으로 위험하게 다가오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마지막 순간 누군가 나타나 빌을 노리던 병사를 무참히 박살내고 위기에서 구해냈어. 전투의 흐름이 단숨에 뒤바뀐 거야. 이번에도 정체불명의 가면 쓴 전사가 등장했지. 해상으로 보이는 장면에선 한 남자가 마물들을 처치하며 교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었어. 그렇게나 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이 모든 상황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지. 전령새가 날아오기 전까진 말이야. 새는 바닥에 작은 쪽지 하나를 떨어뜨렸어. 교관이 그 메시지에 다가갔지. 그때 마물 사냥을 마친 학생들이 그를 불렀어. 교관은 그날의 수업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이미 메시지를 읽은 후였지. 그렇게 수수께끼에 가면 쓴 전사가 전장에 나타나 지금까지 살아남은 빌의 끈기를 칭찬한 거야. 덕분에 가면 쓴 전사는 이 전투를 이어갈 수 있었어. 모든 병사들을 끝장낼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 그놈들은 그의 칼날 앞에서는 한낱 재물에 불과해. 당한 자가 그들의 몸은 꿰뚫리고 찢겨나갔으며 관절은 잔혹하게 비틀려 버렸어. 의식을 잃어가던 빌은 이 끔찍한 광경을 알아차리지조차 못했지. 그런데도 녀석은 어떻게든 싸우려 들었어. 가끔은 참 어리석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의 은인에게 덤벼들었지. 전장에 커다란 혼란이 일었던 순간이야. 하지만 힘이 다 빠진 탓에 그 칼날은 가면 쓴 전사에게 생채기 하나 내지 못했어. 하지만 계속 내버려 두면 위험하니 이제 녀석을 재워야 해. 전사에겐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으니까. 몇 분 후 질주하는 말에 반동해 우리 빌이 눈을 떴어. 가면 쓴 전사도 녀석이 깨어났다는 걸 눈치챘지. 빌은 여전히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 바르하는 얼굴을 드러내며 녀석을 진정시켰지. 아직 얼떨떨한 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알고 싶어 했어. 우린 지금 수도 외곽을 달리고 있다. 교관은 긴급히 빌을 구출해야만 했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아주 유능한 전사니까. 피투성이가 된 빌을 보며 괴물로 변한 기분이 어떠냐고 묻더군. 그 말을 곱씹으며 빌은 입을 굳게 다물었어. 자기 칼에 베어나간 수많은 시체들을 떠올리며 끔찍한 역겨움에 몸서리쳤지. 바르안에겐 이 모든 게 예상했던 일이었어. 한참을 달린 끝에 그는 말을 풀어주었어. 지하 도시로 통하는 입구를 찾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깊은 숲으로 들어가야만 했지. 그때 교관이 녀석에게 묻더군. 내면의 괴물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싶냐고. 빌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게 바로 교관만의 만화 통제 이론이었어. 그리고 그 얘기에 빌은 강한 호기심을 느꼈지. 우선 눈을 감아야 해.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지. 만화는 단순한 힘의 형태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한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차라리 육체를 채우는 감정에 더 가깝지. 빌은 자신이 느끼는 혐오감, 싸우려는 의지, 생명을 앗아가고픈 욕망을 분석하고 그 작은 불씨를 만화로 방출하고 싶은 곳으로 밀어내야만 해. 얼마 지나지 않아 빌은 가슴속에 작은 응어리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결국 그 응어리는 가슴속에서 흩어져 버렸어. 첫 시도치고는 당연한 결과였지. 이럴 줄 알았던 교관은 그 과정을 앞당길 방법을 알고 있었어. 숲에 숨어들면서 그들은 미행이 붙었다는 걸 눈치챘어. 병사들이 추적해오고 있고 놈들은 해가 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번 추격대가 기사단이고 그중에 처형 기사까지 섞여 있어서 벌어진 일이지. 빌은 크게 동요했어. 처형 기사라면 평범한 기사 5몫은 거뜬히 해내니까 완벽한 훈련 상대가 아닐 수 없지. 바르안이 피라미드를 처리하는 동안 빌에게 처형 기사를 상대하라고 지시했어. 단, 오직 만화의 힘만 사용해서 공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지. 의수에 의존해선 안 돼. 빌은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막막함을 느꼈어. 하지만 녀석의 마음속엔 엄청난 복수심이 들끓고 있었지. 어떻게든 해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어. 이제 빌은 이 싸움을 끝내겠다고 다짐했지. 투구를 쓰지 않은 저 기사가 목표야. 망설일 시간 따위 없어. 그저 싸우는 거야. 가슴속 깊은 곳에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끌어올리면서
그것들은 하나같이 뜨겁게 녹여 힘으로 벼려내야 할 광석과도 같아. 모든 것을 불태워 정화해야 해. 그 불길은 이미 빌의 내면부터 집어삼키고 있었지. 심장은 망치가 되었고 요동치는 감정은 용광로가 되었어. 가슴속 응어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이게 바로 녀석이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할 만화야. 전장 반대편에서 교과는 적들을 여유롭게 제압하며 빌이 만화의 힘을 느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 빌은 묵묵히 침묵을 지키다 마침내 의수를 통해 신비로운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지. 그는 마침내 자신의 무기를 타고 흐르는 만화를 느낄 수 있었다. 몇 시간 전 빌이 탈출했다는 소식으로 큰 소동이 일어났었다. 그해 전 견습생은 궁전에 있었지만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섭정에게 이것이 착오인지 물었다. 하지만 올리버의 두 눈에 담긴 것은 순수한 증오였고 곧 평온한 표정으로 바뀌며 백작과 단둘이 얘기해야 하니 나가보라고 톰에게 말했다. 올리버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백작은 여전히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영웅 시절부터 자이르는 어떤 상황에서도 올리버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었다. 그는 주인공 삼촌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었지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채고 말았다. 올리버가 가까이 다가오자 자이르는 순수한 공포에 떨었다. 그는 즉시 전하에게 용서를 구하며 애원했다. 올리버는 그런 격식은 차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자이르는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경솔하게 행동했음을 인정했다. 그 변명은 올리버를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수하들이 앞으로도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할 생각인지 물었다. 완전히 겁에 질린 자이르는 두 번 다시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리버는 예전처럼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번엔 자이르가 질문을 던질 차례였다. 그는 쓸모없어진 빌을 살려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올리버는 백작이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빌은 그저 완전히 쓸모없는 대장장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무기를 벼려내는 자가 아니며 그 검이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자이르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큰 감명을 받기 시작했다. 올리버가 검의 힘을 살짝 끌어내 홀 전체를 환하게 빛내며 빌은 스스로의 미래를 벼려낼 능력이 있다고 선언했다. 분명 자이르 역시 방금 그것을 느꼈을 터였다. 빌은 자신이 다루는 재료 속 만화의 흐름을 읽고 마치 장비에 생명이 깃든 것처럼 완벽하게 조율할 수 있다. 그것은 단연코 숨이 멎을 듯한 기술이다. 이를 알게 된 자이르는 주인공을 살려두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섭정을 보호하기 위해 자이르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지만 올리버는 거절했다. 백작의 열등감에 빌을 끌어들이지 말라 경고하며 그 소녀는 자신의 소유인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완벽한 상태로 데려오라고 명했다. 자이르는 올리버가 한쪽 팔을 잃은 소년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매우 기이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독백이 여전히 흥미로운지 올리버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강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을 떠올릴 때 단단해지는 올리버의 바지 속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었다. 가장 단단한 금속은 용암보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만 벼려질 수 있다. 팔 하나를 잃고 나서도 빌은 여전히 비범한 재능을 품고 있었다. 올리버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가 과연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을 처음 본 순간부터 올리버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을지도 모를 재능을 그에게서 엿보았다. 자신과 동등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렇게나 위험하기에 그는 기필코 주인공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야만 했다. 섭정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가 언젠가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 기괴한 집착의 말을 들은 후 자이르는 물러났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헛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으며 주인공이 힘도 근력도 명예도 없는 흔한 대장장이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제국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영웅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백작의 부하 중 한 명이 빌이 도망친 곳으로 이미 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금 출발하면 단 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백작은 이 소식에 격분했다. 그는 주인공에게 도망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와 그 가면을 쓴 사내는 숲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들이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는 부하의 얼굴을 짓뭉개려 하며 그렇게 말했지만 주변을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로 했다. 이제 영지로 돌아가. 이 가면 쓴 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시간이었다. 하지만 백작을 진정으로 분노케 한 것은
올리버에게서 자신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었다. 영지에 도착하는 즉시 그는 모든 배신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다시 우리 주인공의 시점으로. 그는 아주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처형자 기사는 어떻게든 그의 항복을 받아내려 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검에서 요동치는 만화를 느꼈다. 이 때문에 지난 공격에서 튕겨나가고 말았다. 그는 여전히 싸움을 이어갈 통제력이 부족했다. 이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적과는 달리 그는 아직 만화를 원하는 곳에 정확히 집중시키지 못했다. 기사는 주인공이 공격을 회피하는데 아주 능숙하다고 말했다. 어쩌면 도망치는 게 특기일지도 모른다. 만화의 흐름을 볼 수 있었기에 빌은 이 공격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잔혹한 주먹에 허를 찔리고 말았다. 빌은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공격은 그가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더 빠르게 날아왔지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 그는 다시금 쏟아지는 위협적인 공격들을 걱정해야 했다. 주인공은 간신히 공격을 피하면서 무언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눈치챘다. 덕분에 그는 적과 거리를 더욱 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진심으로 위험한 상대였다. 빌은 만화가 오직 힘, 방어력, 공격력을 높이는 데만 쓰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에너지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었다. 이 에너지를 품은 신체 부위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원리를 깨닫기 시작했다. 만화가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무기와 자신이 하나임을 이해하며 마치 진짜 팔인 것처럼 의수의 에너지를 흐르게 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집중력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마지막 공방을 나눈 후 기사는 주인공이 조금 더 강해졌음을 눈치챘다. 가면의 기사는 이 사실에 흡족해했다. 이 천재를 진정한 전사로 가르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그렇다 해도 지금 그가 가진 만화만으로 베테랑 기사를 쓰러뜨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한다면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주인공은 끔찍한 일격을 간신히 막아냈지만 만화 통제력이 여전히 형편없는 탓에 전신의 과부하가 걸리고 말았다. 처형자 기사는 이 싸움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가 계속해서 빌을 압박해오자 주인공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두 발에도 만화를 실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검에 실린 힘이 빠졌고 검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그가 베이기 직전 기사 한 명이 그들의 싸움 한가운데로 내던져졌다. 싸움을 방해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한 가면의 전사가 한 짓이었다. 그는 상대가 이렇게 멀리 날아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완전히 극대노한 처형자가 자신의 부하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묻는 사이 주인공은 다시 집중력을 되찾을 시간을 얻었다. 이제 버티는 법을 알게 된 그는 가면의 전사에게 허락받은 대로 의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 전투에서 승리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허락이 떨어지자 빌은 크게 안도했고 전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날 터였다. 처형자는 이 지나친 자신감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이 오만한 소년을 완전히 끝장낼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빌은 검을 벼려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품어왔다. 아무리 예리하다 한들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라고. 주인공은 기술이 부족했기에 다른 해결책, 일종의 추진력을 떠올렸다. 마력 속에서 만화가 방출되는 순간 그의 검은 속도를 얻는다. 빌은 번개처럼 적을 스쳐 지나가며 오직 베인 상처만을 남겼다. 처형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자비하게 베어지고 말았다. 자신의 열등감을 증명이라도 하듯 백작은 반군들에게 복수를 감행했다.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분노케 한 것은 주인공의 도주를 알리는 한 통의 편지였다. 시체들 사이로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다. 오늘도 꽤나 험난한 하루를 보낸 모양이다. 백작에게 다가온 이는 드디어 돌아온 사일이었다. 사일은 그의 남동생이다. 가여운 녀석은 반가운 마음에 형을 안으려 했다. 하지만 백작은 과도한 스킨십을 싫어했기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안면을 향한 발길질 뿐이었다. 사일은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런 취급을 받았다. 그는 전장에 있었으니까 형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이다. 그는 마왕을 토벌한 일행 중 한 명이었다. 사일 역시 자신의 형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위대한 무기 마스터이자 완벽에 가까운 투사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형은 사일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가족이기에 그는 백작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몹시 상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저 눈빛만 봐도 사일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도시에 퍼지고 있는 빌이라는 자에 대한 소문은 말할 것도 없다.
백작은 동생 앞에서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고작 내 신경을 긁으려고 여기까지 왔냐며 쏘아붙였다. 사일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오히려 그는 형의 눈빛이 완벽하게 무섭다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항상 자각해야 한다고 형의 강함을 치켜세웠다. 자일은 이 모든 발언에 결국 당황하고 말았다. 하지만 동생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형을 돕는 것이었다. 지금 형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자일은 그저 작은 계산 착오였을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화제를 돌려 그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궁전 식당에는 자일을 위한 성대한 만찬이 차려져 있었다. 소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굶주린 짐승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자일은 굶고 다니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조금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녀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고 대답했다. 전장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곤 마물 고기뿐이었지만 자일에게 그건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무려 8년 동안이나 그런 고기를 먹어야 했으니까 동생에게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형을 더욱 경이롭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영웅의 동생으로서 사일은 그 칭호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낮춰봐서는 안 됐다. 하지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말을 항상 들어왔던 소년에게 그것은 그저 칭호일 뿐이었다. 그리고 소문을 들은 그는 주인공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재능이 있기는 한 건지 알고 싶어 했다. 백작은 손에 쥔 와인잔을 산산조각 내며 다시 한번 분노했고 그 녀석은 싸울 줄도 모르는 보잘것없는 대장장이일 뿐이라고 소리쳤다. 하녀들이 방금 벌어진 일에 놀라 걱정스럽게 백작에게 다가왔다. 사일은 형이 왜 이런 일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주인공에게 분명 어떤 재능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큰 골칫거리가 될 리 없으니까. 사실 사일이 군 생활 내내 사용한 무기들도 그 녀석이 만든 것이었다. 자일은 오랫동안 사용해서 손에 익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주인공이 잡히면 자일 역시 그가 만든 무기를 하나 갖고 싶어 했지만 섭정관이 당장 그 녀석을 데려오라고 명령했기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망한 사일은 며칠만 배달을 미룰 수 없겠냐고 물었다. 형이 섭정관과 친구 사이라는 걸 알기에 어떻게 잘 말해볼 수 없냐고 부탁한 것이다. 하지만 백작은 섭정관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성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사일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다시금 확신했다. 빌은 시위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체포되기는커녕 선물을 한가득 받고 집으로 돌려보내졌으니까 어쩌면 백작은 섭정관을 더 이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지도 모른다. 그 말은 결국 백작을 완전히 이성 잃게 만들었다. 그는 동생에게 입 다물고 조용히 밥이나 처먹으라고 윽박질렀다. 사일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순순히 입을 다물었다. 그는 형의 눈치를 살피며 쥐죽은 듯 조용히 밥을 먹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여전히 자일이 섭정관보다 훨씬 멋진 영웅 중 한 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특권을 누릴 때 형은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그 자리에 올랐으니까 마왕을 토벌한 이후에도 위대한 업적을 세우며 마침내 백작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평민들의 희망이었다. 과거에는 그런 칭호를 받았을지 몰라도 그건 그저 예전에 만들어진 거짓된 허상일 뿐이었다. 공교롭게도 교관 역시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는 주인공에게 자일에 대해 기억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업적을 떠벌리기 좋아하는 무모한 청년에 불과했다. 지금의 자일은 오직 귀족만을 우대하며 한때 자신을 우러러보던 평민들을 핍박하고 있다. 사실 교관은 그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주인공 삼촌의 고통과 죽음을 배후에서 조종한 원흉이 바로 자일이라는 것을. 교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인공의 가슴속에 거대한 악의 씨앗을 심고 있었고 빌은 이 정보가 진짜 사실인지 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들려오는 소문들을 짜맞춘 것에 불과했다. 물론 그럴 확률은 아주 높았다. 정말 놀라운 건 소년이 유지하고 있는 평정심이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빌은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모습은 교관을 꽤나 뿌듯하게 만들었다. 누구나 분노를 느낄 순 있지만 모두가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빌은 자신의 감정에 집어삼켜져서는 안 됐다. 그 감정들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야만 했다. 교관은 주인공이 방심한 틈을 타 기습 공격을 가했지만 적의 빈틈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훈련일 뿐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 순간 그가 가르쳐야 할 교훈이었다. 같은 날, 형명고는 소년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며 엄청난 양의 술과 음식을 곁들인 연회를 벌였다.
어떤 이들의 엄청난 주량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또 누군가는 술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지만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제지당했다. 빌이 꽤나 무덤덤하게 있자 타일러는 오늘의 주인공이 왜 이러고 있냐며 물었다. 소녀는 애써 만든 장비들을 전부 빼앗겼기에 몹시 실망한 상태였다. 그 어떤 변명거리도 없었다. 드라코 역시 이 점에 강하게 동의했고 결국 조용히 주의를 받아야만 했다. 사실 일어난 일 자체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었다. 타일러는 그 모든 장비의 위력을 보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이번 일을 주인공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다. 빌 역시 자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안전한 곳에서 작업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걸 주인공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모두가 위험을 알았음에도 이를 안일하게 무시했다. 이것은 모두의 잘못이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그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위험에 처했던 소년을 구해낸 것은 바르안이었다. 이 상황에 대해 타일러는 사과를 전함과 동시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빌은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지만 교관은 지금 말다툼할 때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 설령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그 자리에서 지닌 권위의 힘이다. 만약 소년이 리더의 자리를 원한다면 그 모든 책임 역시 짊어져야만 했다. 이 말은 그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이 사과는 그저 미안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마침내 소년은 머그잔을 들어올리며 리더의 감사를 받아들였고 이번 작전에서 그를 자신의 지휘관으로 인정했다. 이제서야 모두가 제대로 된 축배를 들 수 있게 되었다. 축하 행사가 끝난 후 밖으로 나간 우리의 주인공은 그가 왜 자신만의 부대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묻는 누군가와 마주쳤다. 드라코는 우리의 소년이 아직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에게 용서받긴 했지만 드라코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잊지 않았다. 리더는 우리의 소년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 고집 때문에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빌은 그 일에 대해 사과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곳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이를 완전히 간과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는 드라코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소년이 정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점점 더 화가 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혼자가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며 그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려 한다. 소년이 상상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세피아와 함께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도망치지 못했을 것이고 둘 다 잔인한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빌은 사과한 것을 후회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기에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라코는 이제 그 깨달음에 조금 더 만족스러워했다. 진정한 리더는 사과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매우 일리가 있다. 리더는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분대원들이 우리의 소년을 따르게 만들 원동력이다. 겉보기에 드라코는 어린아이 같지만 그가 괜히 자신의 부대 대장이 된 것은 아니다. 그는 매우 성숙하고 경험이 풍부하다. 빌은 그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혼자 남겨지기 전에 드라코를 다시 한번 불러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고 그 미스터리한 말은 드라코의 말문을 완전히 막히게 했다. 대장장이로서 우리의 소년은 특유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날카로운 검이 누군가를 훌륭한 검사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검의 형태가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정답에 가까워진 것 같다. 그의 부대의 목표는 중요한 적들을 물리칠 정예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혼자서는 올리버나 자이르조차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각자의 전투 스타일을 결합하여 진정한 팀으로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특정 개인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사슬처럼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모두를 책임지는 그만의 방식이 될 것이다. 드라코는 이 말에 놀랐다. 미친 소리 같았다. 그렇다 해도 조금 재미있어 보이기는 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했다. 교관은 그 두 사람을 지켜보며 비판을 이겨내는 결단력을 가진 우리의 주인공에게 점점 더 감탄했다. 그는 진정한 리더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다. 다음 날 그들은 막사 밖에 지상으로 올라갔다. 바스카는 소년에게 대장간이 들어설 새로운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바람, 물, 흙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일부 재료는 재련될 때 극도로 강한 독성을 띨 수 있다.
이러한 불순물들을 모두 날려버리려면 일정한 공기의 흐름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소년이 찾고 있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가열된 재료를 식히는 데 필요한 물이다. 냉각 과정을 망치지 않으려면 이상적인 온도여야만 한다. 저 물도 좋지만 조금 더 차갑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빌은 직접 자신의 눈으로 이상적인 수원지를 찾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짐작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다. 물에 손을 담갔을 때 바스카는 그곳의 물이 더 차갑다는 사실에 놀랐다. 방금 또 다른 단계가 해결되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흙을 선택하는 일이다. 망치의 충격이 분산되지 않도록 단단한 장소여야 한다. 소녀는 약간의 만화를 사용하여 바닥을 쿵 내리찍었다. 그 부작용으로 그의 온몸이 떨렸다. 그는 바스카에게도 방금 그것을 보았는지 물었다. 땅이 어찌나 단단한지 만화의 파동이 그곳을 통해 퍼져나갔다. 이곳은 대장간을 짓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며 그는 바스카가 이렇게 완벽한 곳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하지만 이 여자 역시 소년이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을 해내는 솜씨에 감탄하고 있다. 사실 그녀는 가문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지식 덕분에 이곳이 좋은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의 주인공이 가진 재능은 참으로 터무니없을 정도다. 바스카는 그저 그 땅의 진가를 알아봐준 소년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프로젝트에 흥미를 느낀 빌은 대장간이 언제 완성될지 알고 싶어한다.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데 최대 4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의욕에 차 있었기에 단 2달 만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고 이는 주인공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말에 그는 그녀가 훌륭히 해낼 것이라 믿고 있다. 막사로 돌아오자 3달 후에 새로운 작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공지가 모두에게 전해졌다. 이번 타깃은 바로 자이르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와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최측근인 개인 기사단과 영지의 관료 집단을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기사들에 관해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코스염 대장과 동급이다. 늙은 주정뱅이는 신출내기가 코스염 대장을 쓰러뜨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다. 빌은 적이 전투 중에 방심했고 제대로 된 장비도 없는 그들을 크게 얕보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다. 만약 그가 금속 무기를 들고 있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비아 자신도 동의하며 코스염 대장이 교관만큼이나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활짝 웃으며 그 코스염 녀석은 자신의 힘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말했다. 어찌됐든 그들은 그 회의 중에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3달 후 2명의 기사를 대동한 외교관이 도시를 방문할 것이다. 그들은 백작의 군대를 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타깃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은 그의 영지를 혼란에 빠뜨려 그를 공격할 완벽한 기회를 만들 것이다. 앞으로 3달 동안 모두가 계속해서 열심히 훈련해야 한다. 훈련 도중 로어는 강도가 너무 세다고 말했다. 엘프 역시 아직 자신의 신성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동의했다. 그들은 기본 훈련을 먼저 끝내고 싶어 했지만 우리의 소녀는 이것도 훈련의 일부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합을 맞추려면 최소한의 기술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들의 차별점은 장비의 사용이며 자신이 무엇을 사용하는지 아는 것은 각자의 개인적인 성장을 크게 가속화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재료를 직접 채굴해야 한다. 문제는 이곳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빌은 혼자가 아니니 조용히 하라고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곳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자는 자히르다. 단단히 몸을 숨긴 채 소년의 팀은 계속해서 다가간다. 동굴 반대편에는 거대한 거미가 있다. 엘프 전사의 신성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행운의 발견이다. 기름거미는 오염된 가죽을 가지고 있어서 원재료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정화해야 한다. 먼저 그들은 이 마법으로 괴물을 약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소년의 팀은 이것에 대해 꽤 두려워하고 있다. 빌은 그들에게 즉시 전투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제 재료를 수집할 시간이다. 자이르는 반역자들이 재료를 모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동굴에서 우리의 주인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특정한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전혀 상관없는 부대였다. 그는 이들이 좋은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더 강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전투를 시작하기 직전 분대원들이 수신호를 주고받기 시작한다. 분대장이 공격 개시 명령을 내린다. 자일은 적들이 자신의 칼날에 다가오기를 여유롭게 기다리며 그들을 자신의 속도조차 따라오지 못하는 얼간이들로 취급한다. 이제 잔챙이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직감한다. 자신의 검을 바라보며 자일은 그저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주인공이 했던 방식대로 적들을 향해 검을 던져주기로 마음먹는다. 그것은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검 중 하나였고 그는 적들에게 그 검으로 자신을 공격해보라고 도발한다. 자일은 다른 무기를 쓰기로 결정하고 동굴 바닥에서 돌덩이 하나를 집어든다. 군대는 한껏 경계하지만 만약 저 무기가 주인공이 만든 것이라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른다. 분대장은 부하 한 명에게 지원군을 부르라 지시하고 남은 이들은 맞서 싸우기로 한다. 자일은 전투를 이어가기 위해 진영을 갖춘 적들의 용기에 감탄한다. 모두가 그저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10중 8구 그들은 그저 시간만 끌 수 있을 뿐이다. 승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은 있다. 과연 저 검은 차원이 다르다. 만화가 그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흐른다. 혁명군의 적인글을 쓰러뜨릴 절호의 기회다. 용기를 낸 분대가 자희를 끝장내기 위해 돌진하지만 돌덩이로 방어하는 그조차 여전히 두려운 적이다. 하지만 돌덩이는 그 검을 오래 버텨내지 못했고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임이 드러난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기회를 살려야만 한다. 자일은 적들에게 궁지에 몰린 듯 보인다. 그의 머리를 향해 화살이 날아왔지만 그 공격은 돌덩이에 완벽하게 막히고 만다. 자일은 이 전투를 통해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할 것이 있다. 그는 반군이 대장장이 기술을 통달했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그 말을 들은 조무래기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일의 검을 휘두르던 자는 방금 한쪽 팔을 잃고 만다. 하지만 그 절단면은 자힐이 원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그는 적들에게 검을 던져준다. 다음은 어떤 얼간이가 자신과 싸우려 들지 지켜볼 차례다. 조무래기 중 한 명이 분대장의 원수를 갚겠다며 분노에 차 돌진한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끔찍할 정도로 한심하다. 그는 묵직한 일격을 맞고 가장 가까운 벽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전투는 사실상 결정났다. 자일은 자신이 잘라낸 팔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남은 소녀와 활을 든 소녀는 공포에 질려 완전히 얼어붙고 만다. 그들은 이미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지만 분대장이 방금 목숨을 잃었기에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자일은 다시 한번 소녀에게 검을 집어들라고 명령한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분노했다. 그녀는 분대장을 남몰래 연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